내가 장담하는데 태국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3년 안에 망한다. 여기 태국의 한 리조트 테라스에서 스위스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한심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엔 태국 경제를 분석한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티스입니다. 올해로 40살이 되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면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고 그동안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별다른 걱정이 없겠지만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면 머리가 아파지죠. 저도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많아지곤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펀드 매니저로서 평생 데이터를 분석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경제 뉴스부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까지 빈틈없이 파악하며 항상 한 발 앞선 결정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유독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지요. 아버지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거라는 기대, 그리고 K뷰티와 K팝의 열풍이 가져올 한류 소비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까지 아버지의 분석은 매우 구체적이고 깊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전도사라도 된 듯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회사가 아니야. 이 회사는 반도체 하나로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봐라. 전기차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뻔하지 않니?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지요. 심지어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될 때부터 너는 한국 기업 주식을 꼭 사야 한다 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티스, 너는 내 나이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야 해. 지금이 기회다.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하시며 말이죠. 아빠, 다른 나라도 좋은 기업 많잖아요 라고 하면 좋은 건 알아.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다르다. 이건 성장 가능성이 확실해라며 열변을 토하셨지요. 아버지의 열정은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한 호감까지도 커져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관심 있게 보셨고 한식당에 가셔서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은 기술도 강하지만 문화적 영향력도 엄청나다. 이런 나라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건 기회를 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한국 기업에 푹 빠져 계신 모습을 보면 가끔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관심과 사랑은 결국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지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경제와 글로벌 시장을 보는 눈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에 푹 빠져 사는 아버지를 평생 내조해 주신 엄마, 그리고 제가 독립하기 전까지 저를 전적으로 돌봐주셨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해 드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크게 공감하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살아보고 싶은 나라에서 한 달씩 살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했죠. 솔직히 저 혼자 생각해도 꽤 그럴듯한 아이디어였어요. 부모님께서도 바로 눈이 반짝하시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하시더라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두 분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 갔던 태국 이야기를 꺼내셨지요. 그곳에서의 기억이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아주 선명한가 봅니다. 그때 태국은 참 따뜻하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 휴양지의 그 여유로움이란 은퇴하면 태국에서 살고 싶구나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시아는 나도 좋아하지만 너무 시골만 아니면 좋겠어 하시며 맞장구를 치셨죠. 저는 이렇게까지 두 분의 의견이 잘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딱 맞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결국 답은 간단했어요. 바로 태국으로 한 달 동안의 여행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에 첫걸음을 태국에서 여유롭게 시작하시라는 의미로 비행기표와 한 달간 머물 리조트를 예약했어요. 리조트는 태국 남부의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곳으로 보기만 해도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곳이었어요. 푸른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객실, 근사한 수영장,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죠. 예약을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도
부모님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며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퇴직하시던 날, 저는 부모님께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슬며시 건넸지요. 두 분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며 이제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는 평생을 일하시느라 쉬는 날도 없으셨고, 엄마는 그동안 아빠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두 분 모두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태국에서 한 달 동안 마음껏 쉬고 즐기고 오세요. 아버지는 제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을 보시며 깜짝 놀라셨고,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요.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없이 티켓을 들여다보시다가 이내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티켓을 받을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고맙다, 마티스. 이건 정말 뜻밖의 선물이야.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다니 정말 감사하다. 태국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올게 라고 말씀하셨지요. 두 분의 반응을 보니 제 선물이 꼭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부모님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시작되는 새로운 여행이 부모님께 휴식과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여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부모님을 공항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태국에 무사히 도착하셨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설렘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 편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말씀드렸지요. 부모님은 예약해둔 리조트로 이동하며 태국의 푸른 자연과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지요. 그렇게 태국에서 한 주가 지나갈 무렵 아버지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태국에서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태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가 있었는데요. 처음엔 역시 아빠는 은퇴해서도 직업을 못 버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문자를 읽다 보니 내용이 꽤나 심각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저는 전화를 걸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빠, 문자를 봤어요. 태국이 망할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마티스, 태국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냥 관광지처럼 평온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뭔가 불길한 징조가 보이더라. 아빠는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공항에서부터 언론 매체들이 전광판에 띄운 뉴스 제목들을 봤는데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의 파업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 한국의 삼성전자, 태국 공장 설립 취소 같은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슈 정도 아닐까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태국 경제는 지금 위태로운 상태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줄게. 들어봐. 아빠는 공항에서 보았던 뉴스부터 그 이후 태국에 머무르며 직접 접한 사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태국 라용 지역에 공장을 세우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이야. 아빠는 이 사례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셨습니다. 삼성은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세우려 했고 여기에는 태국 대학들과 협업해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 심지어 AI와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완전히 취소해버렸어.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투자를 취소했다니요? 이유가 뭔데요? 아빠는 곧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 때문이야. 태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3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을 벌였거든. 그뿐만 아니라 공장 기계를 파손하고 한국인 관리자를 감금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까지 했대. 삼성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아빠는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자동차야. 현대차는 태국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아예 철회했어. 원래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였고 배터리 개발과 기술 인력 교육까지 포함된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야.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현대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파업 문제?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맞아. 태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3배로 올리고
주 5일 근무로 단축하라는 요구를 했어. 심지어 하루 근무 시간도 줄여달라고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 지급까지 요구하면서 공장을 마비시켰지. 결국 현대도 이곳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아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네팔로 공장을 옮겼어. 네팔에서는 태국에서 보지 못했던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제공하니까 말이야. 네팔 공장은 연간 7,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미 가동 중이라고 하더라. 아빠는 삼성과 현대의 사례가 단순히 두 기업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기업이 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해. 현대차만 해도 태국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야. 삼성이 계획했던 투자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고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지. 그런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빠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어. 테슬라 같은 기업도 태국에서 전기차 제조 시설을 세우려던 계획을 철회했어. 대신 말레이시아나 인도 같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아빠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태국에 국한된 게 아니야. 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는지 알게 되면 정말 놀랄 거야. 저는 깜짝 놀라며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아빠는 뉴스를 통해 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약물 거래, 그리고 불법 도박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많았대.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지. 뉴스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태국 내 범죄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더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알면 정말 분노할 만하지.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대요? 아빠는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어. 불법 체류자를 단순히 추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서 압수했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게 했지. 하지만 문제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이야.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과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어.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문제야.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던 높은 급여와 선진적인 환경을 기억하고선 태국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견디지 못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대. 심지어 태국의 기존 노동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또 다른 혼란을 만들고 있지. 저는 아빠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태국에 돌아오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군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문제는 이들이 돌아와서 기존 태국 노동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지.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더 적합한 노동자라며 주장하는데 이게 기존 파업 노동자들과 충돌로 이어지고 있어. 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은 더 커질 거야.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야.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단속하고 추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지. 태국도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 같아. 아빠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가 태국 내 한국 공장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대. 심지어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지. 이 때문에 공항과 주요 도시가 마비되고 경찰이 나서서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야. 아빠는 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셨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노동법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어. 하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잃었지. 뒤늦게 움직여봤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곳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이곳에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기대하기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 태국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라면
여기서 집을 사고 정착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 될 거야.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은 부모님께 추억이 가득한 나라였고 아빠가 은퇴 후 정착하고 싶어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분석을 듣고 나니 그곳이 단순히 아름다운 휴양지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로 이주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스위스로 돌아오시면 다시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또 사건이 터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다급한 벨소리에 조금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마티스. 지금 당장 공항에 갈 거니까 스위스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끊어줘.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숨이 가쁜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냥 비행기표부터 끊어줘. 엄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 내가 더 빨리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스, 이곳이 왜 원숭이 도시라고 불리는지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원숭이들에게 습격당했어. 저는 깜짝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진지했습니다. 원숭이들에게 습격당했다고? 엄마, 잠깐만, 무슨 원숭이?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길거리에 원숭이들이 너무 많더라. 관광객이 준 먹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가오면 가방을 낚아채려고 달려들었어. 나는 그저 리조트 근처 상점에 가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럼 원숭이들이 엄마한테 뭘 했는데? 내 가방을 뺏어갔어. 그리고 내 머리를 뜯기기까지 했다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원숭이가 내 가방을 낚아채더니 다른 원숭이들이 달려들었어. 나는 그걸 막으려다 도로에 넘어져서 팔꿈치가 다 까졌고 그 와중에 다른 원숭이가 내 머리를 잡아당겼어.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 엄마, 진짜 너무 끔찍했겠다. 지금은 괜찮아? 어디 다친 데 더 있진 않아? 아니야. 지금은 리조트로 돌아왔어. 팔꿈치에 약 바르고 붕대도 감았어. 그런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멈출 뻔했어. 정말 너무 끔찍했어. 마티스, 나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엄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일이 여기선 흔하다는 거야. 리조트 직원한테 말했더니 그냥 이 지역에선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흔한 일이라고? 원숭이가 사람을 습격하고 물건을 뺏는 게 그래. 직원 말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관광객들이 줄면서 원숭이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음식이나 물건을 빼앗는 게 일상이래.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최근에 원숭이 진압팀까지 만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처도 안 해주는데. 엄마는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겪은 공포를 털어놓았습니다. 마티스, 나는 그냥 여기가 평화롭고 따뜻한 곳일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 특히 도심에서 원숭이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안전한 거 맞아? 리조트에는 원숭이들이 없지. 응. 리조트 안에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루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 당장 스위스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태국의 원숭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롯부리 지역은 과거 원숭이들이 지역 명물로 사랑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줄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원숭이들은 굶주렸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 같은 질병 확산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개체 수는 이미 1만 마리를 넘어섰고 이들을 포획해 야생동물 구조 센터로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들의 번식 속도가 너무 빨라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비행기 편을 예약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한 달간의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려고 했던 제 계획이 이렇게 악몽으로 끝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태국에서의 모든 일이 부모님께 잊지 못할 나쁜 기억으로 남게 두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던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언제나 아빠와 나누던 한국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늘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며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혁신성을 칭찬하곤 하셨지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큰 기업들을 키워낸 걸 보면 놀라울 정도야. 그런 아빠의 목소리가 문득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역시 몇 년 전부터 주변 친구들이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깨끗하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국이다. 이 기회에 엄마, 아빠를 한국으로 보내드리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을 찾아 예약했고 예약이 확정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그런데 스위스행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예약했는데? 한국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태국에서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악몽으로 끝내고 스위스로 돌아오시면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이번 기회에 아빠가 늘 이야기하시던 한국, 그리고 엄마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한국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한국이라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한국에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 이주할 곳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달 동안 관광하고 경험하기에는 딱 좋을 거예요. 제가 일정도 다 짜드릴게요. 엄마, 아빠는 그냥 한국으로 출발하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은 정말 실망스러웠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어차피 태국에 더는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빠도 조용히 동의하셨습니다. 좋아. 태국에서의 경험은 잊어버리고 이번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부모님은 한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공항의 깨끗함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안내원들의 모습에 바로 첫인상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니, 공항부터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면 한국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셨고, 아빠도 스위스 공항과는 또 다른 느낌이야. 더 인간적이고 따뜻해. 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실시간으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국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오로지 조용한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나 봅니다. 도심의 활기와 동시에 느껴지는 포근함, 정돈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부모님은 한국의 단숨에 매료되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해. 이렇게 북적이는 도심인데도 너무 따뜻하고 정돈된 느낌이야. 어쩐지 사람들이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아. 아빠는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여긴 편의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 지하철, 버스, 카페, 심지어 작은 구멍가게까지 모든 게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야. 여기 몇 달만 있으면 스위스도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 라며 농담 섞인 감탄을 보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음식에도 완전히 빠지셨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처음 맛보시고는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도 처음 드셔보시고는 이거 왜 이렇게 중독적이니? 라며 웃으셨고, 아빠는 삼겹살을 드시고는 이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지. 라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 경복궁, 한강공원, 남산타워 등을 둘러보신 부모님은 각각의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여긴 정말 볼 것도 많고 모든 게 아름다워.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라고 감탄을 이어가셨습니다. 부모님께 한옥스테이를 추천드린 것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보시라는 의도였지요. 그러나 한옥과 온돌이 부모님께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옥에 도착하신 부모님은 전통적인 외관부터 큰 감탄을 하셨습니다.
마티스, 이곳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고즈넉한 정취가 가득하고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 아빠는 입구에 놓인 장독대와 돌담을 보며 과거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셨지요. 엄마는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여긴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워. 이렇게나 단순한데도 마음을 이리 편안하게 해주다니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한옥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온돌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라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온돌이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빠,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바닥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생활했어요. 아빠는 바닥에 손을 대어보시며 마치 무언가를 분석하듯 물으셨습니다. 바닥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다니 정말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엄마도 금방 온돌방의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따뜻하면 침대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바닥에서 자도 충분하겠네. 저는 부모님께 온돌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 난방용관을 설치해서 열기를 방 전체에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돌과 흙을 데웠는데 지금은 현대 기술로 더욱 편리해졌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전신을 감싸줘서 건강에도 좋대요. 아빠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따뜻한 바닥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했구나. 엄마는 이 온돌 덕분에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니까 정말 아늑한 느낌이야. 그리고 바닥이 따뜻하니 어디서든 앉아도 불편하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게 릴렉스 되는 것 같아.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온돌방에서 지내는 동안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티스, 이 따뜻한 바닥이 주는 감촉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곳에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 아빠는 온돌방 한쪽에 앉아 책을 읽으시다가 금세 바닥에 눕기도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바닥에서 책 읽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구나. 엄마도 아빠의 모습에 웃으며 온돌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야. 여기서 지내는 동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옥스테이와 온돌은 단순히 숙소에서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 전통의 지혜와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었지요. 아빠는 온돌에 누워 계시면서 마티스, 이런 경험은 스위스에서도 할 수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이 온돌은 정말 사람을 위한 기술이고 감성적인 발명품이야. 라며 온돌을 극찬하셨습니다. 엄마도 이 따뜻한 방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면 정말 이곳에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온돌은 단순히 난방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부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빠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티스,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면 한국 향수병에 걸릴 것 같아. 여기서 은퇴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엄마도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우리 둘 다 한국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 이곳은 정말 특별해.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엿본 시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조용한 휴양지가 아닌 활기차고 따뜻하며 동시에 정돈된 한국 도심에서 부모님은 또 다른 인생의 방향성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토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결정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한 달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한 영감을 준 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스위스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